네, 안녕하십니까. 기기분석실에서 TEM 담당하고 있는 임정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자현미경에서 TEM, F5, SEM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템은 제가, F5는 이선희 선생님, SEM은 이경혜 선생님, 각 담당자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이거 저희 전자현미경 그룹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리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자 드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그리고 장비 소개해드릴 거고 그 장비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시편 준비 방법 그리고 뭐 신규 도입 장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현미경 그룹에는 다양하고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장비들마다 뭐 역할이라든지 목적들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 장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용도를 잘 아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투과 전자현미경의 가장 큰 장점은 원자 스케일에서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원자 스케일에서 이미징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회적 패턴을 통해서 이제 구조 분석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에서 화학 조성 분석, 일지라든지 EDS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F5는 가장 큰 장점이 샘플의 단면 이미지, 크로스 섹션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저희가 TM에서 이제 단면을 보기 위해서 F5 샘플링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이미징 이런 것도 가능해 합니다. 그리고 쌤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표면의 형상을 저희가 많이 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두께라든지 길이도 재고,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EDS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샘플 전처리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시편도 절단도 할 수 있고 평탄화도 할 수 있고 뭐 클리닝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전처리 장비들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의 장점 중 하나가 모든 장비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많은 장비를 자율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신청을 해서 교육 이수를 하면 원하시는 장비 자율 사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자율 사용하는 거 장비에 대해서는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자율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가 향후에는 지금 자율 사용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 사용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사랑은 아닌 것 같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고 우수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 제작부터 이제 분석 지원까지 한 번에 저희가 공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샘플이 접수가 되었을 때 저희가 뭐 F5라든지 샘플 전처리 장비로 샘플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템이나 샘으로 의뢰자가 원하시는 뭐 장소라든지 이런 데서 원하는 분석 가능하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시편 제작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선생님들 다 전문가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한 번에 저희가 제작부터 결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저희 전자현미경 그룹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그룹에 총 5분의 선생님 계십니다. TM 3분, FIB 1분, 쌤 1분. 지금 사진 되게 보고 계신데 이 사진 보고 담당자 찾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저 사진 보면 한 7년 전, 30대 초반 때 사진이라 가지고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담당 장비들은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는데 뭐 문의사항 있으면 검색하셔가지고 다 연락처 있거든요. 문의하시면 되고 다들 이렇게 경력 보시면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가이시고요. 그래서 뭐 교육을 받으시든 분석을 맡기시든 제가 봤을 때 전적으로 좀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참고로 경력은 제가 제일 짧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 위치는 백이동 2층 201-5호에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보통 사무실에 잘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면 미리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저에게 상담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험실 위치는 보통 102동 지하에 장비들이 다 있고 TM 한 대만 108동 지하에 그 클린룸 맞은편에 있는데 위치는 아마 분석 의뢰를 맡기시면 그 담당자분들이 다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 제 시간에 늦지 말고 오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과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투, 어, 투과, 네. 원이 표시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 네. 투과전자 현미경 전자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이게 전자가 시편을 투과를 하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투과를 하면서 이런 광축 방향으로 투과되는 입사빔을 통해서 저희가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편을 맞고 회절되는 저 회절빔을 뽑아내서 다크 필드 이미지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시편을 맞고 전자가 에너지를 잃거든요. 그런 에너지 손실을 바탕으로 일지라는 화학적 조성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편에서 나오는 특성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들 많이 아시는 EDS 분석도 가능합니다. TM 장비가 뭐 큰 거는 한 4m 가까이 되는 엄청 큰 장비거든요. TM 가장 위에는 일렉트론 소스 이제 건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가속 전압을 걸어서 전자를 뽑아내게 되면 집속 렌즈에서 빔의 밝기라든지 시편에 떨어지는 그 빔의 각도 그리고 뭐 그다음 스팟 사이즈 같은 거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대물 렌즈에서 대물 렌즈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이게 한 세트인데 그 사이로 이제 샘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물 렌즈 후초점 면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상들이 맺히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뭐 중간 렌즈나 프로젝트 렌즈를 통해서 뭐 제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배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뭐 이미지가 있을 때 스케일바 한 5나노 정도 되는 이제 고분해 있는 이미지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고 TM 아래쪽에 카메라를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 원하는 위치에 그 이미지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투과전자현미경의 가장 큰 장점은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다른 장비들 보면 뭐 피크만 가득하잖아요. 근데 저희 장비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가장 직관적이고 이제 믿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과전자현미경의 큰 세 가지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이미지를 통해서 미세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회절 패턴을 통해서 결정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고 분광 분석을 통해서 그 샘플 위치에서의 화학 조성 분석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보시면 좌측 상단에 그래핀 이미지인데 저희가 고분해능 이미지를 통해서 저렇게 그래핀 디펙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어, 아토밀 레벨에서의 스템 이미지인데 저거는 이제 반도체 계면에서의 이제 원자 배열이라든가 결합 상태를 저희가 고문에 있는 스템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들마다 회절 패턴이 있는데 그런 회절 패턴을 통해서 구조라든지 결정 방향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TM의 장점 중에 하나는 원하는 위치에서 이제 화학 조성을 분석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정성적으로 EDS 매핑을 한다든지, 라인을 끊는다든지, 또는 원하는 위치에 포인트를 찍어서 정량 분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분석이 있는데, TM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제 설명을 듣고 뭐 적용이 가능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있는 TM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총 4대가 있습니다. 원래 한 대가 더 있긴 한데 그건 곧 이관된 예정이라 제가 안 넣었고요. 설명을 드리는 순서대로 점점 더 좋은 장비예요. 그래서 각 장비들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설명드릴 거는 JM 2100이라고 저희가 노말템이라고 많이 부르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는 보통 이미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자율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율사용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2100F 이거는 HR템이라고 저희가 많이 명명하는데, 이게 이제 제 장비입니다. 제 장비이고, 앞에 있는 노말템이랑 가장 큰 차이점 한 3, 4개 정도 말씀드리면, 먼저 이 장비는 스템이랑 EDS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더 좋은 거고, 그리고 건 타입도 훨씬 더 좋은 건 타입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구면 수차 보정기가 있기 때문에 아토믹 레벨에서의 스템 이미지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 장비를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만약 지금 의뢰를 하셨을 때 한 2주에서 3주 정도 대기 시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하다, 그럼 다른 장비 찾아보시고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소수의 자율사용자가 있긴 한데 차츰 이제 저희가 신규 도입 장비가 생기면서 자율사용 인원을 점점 늘릴 예정이에요. 요 다음은 이제 ARM 300F라고 요게 108동 지하에 있는 장비인데 저희가 CS 스템이라고 불리는 장비고 앞에 설명드린 HR템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가속 전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 샘플이 빔 데미지를 받는다. 빔 데미지에 의해서 구조가 무너진다 싶으면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속 전압이 60 또는 80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빔 데미지를 최대한 안 받고 시편을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HR템이랑 다른 점은 일즈가 있기 때문에 또 일즈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HR템보다 다 낫거든요. EDS도 좋고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타이탄이라는 장비인데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어드밴스드 템이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CS템이랑 차이점은 모노크로메이터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레졸루션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 수차 보정기, 이미지 콜렉터가 달려 있어서 예를 들어 저가속 전압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를 찍었을 때 어느 정도 이미지 왜곡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디스토션이 조금 있으면 예를 들어 동그래야 되는데 조금 더 찌그러져 보인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미지 콜렉터로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만 측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측정을 문의하시고 싶은 분은 또 뒤에 계시는 이종훈 선생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TM으로 어떤 걸 찍을 수 있는지 지원 사례를 제가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카본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카파 메탈을 올린 촉매 샘플입니다. 보통 TM 찍을 때 좌측에 있는 이미지 같이 저배율에서 보통 모폴러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고분해능 이미지를 통해서 격자를 확인한 뒤에 이렇게 명간거리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게 EDS 매핑인데 EDS 매핑을 통해서 이제 정성 분석 그리고 카본의 액티브 사이트가 어디 있는지 저렇게 매핑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M을 찍을 때 다음 사례는 FIB와 연계했을 때 사례고요.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에 사용되는 숄더볼인데 숄더볼의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 사나마 코팅을 하는데 그 사나마 코팅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면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면을 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FIB 샘플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면을 쳐서 TM을 봤을 때 이런 사나막 두께가 뭐 50나노다, 5나노다 이런 걸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산화막층을 또 EDS 라인 프로파일을 통해서도 화학 조성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는 일즈 분석 관련돼서 제가 올린 건데 특정 원소를 봐야 되는데 함량이 너무 미량이다 싶으면 이게 EDS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일즈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고분해능 스템 이미지에서 코발트의 싱글 아톰 또는 클러스트의 이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코발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즈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이미지는 이런 일즈에서 필터를 넣어서 EFTM이라는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되게 좋은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매핑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M 같은 경우에는 시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준비가 똑바로 안 되면 이제 아무리 좋은 TM이어도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TM 그리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TM 그리드 재질에는 뭐 니켈, 카파, 골드 같은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본인 샘플이 EDS를 찍어야 되는데 카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골드나 뭐 몰리브덴이나 니켈 같은 그리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홀 사이즈가 또 조금씩 달라요. 홀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또 샘플마다 그 다 다르게 홀 사이즈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카본 필름 두께도 얇은 거는 뭐 2나노부터 뭐 10나노까지 다 두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시편을 준비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파우더를 용액에 잘 분산시켜서 TM 그리드 어두운 면, 카본 필름이 깔려 있는 그 부분에 드라우를 해서 이제 시편을 준비를 하는데, 요걸 만약에 시편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보통 선배들이 많이 알려주긴 하던데, 혹시 처음이다, 알려줄 사람이 없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샘플에 관련된 정보를 듣고 이런 그리드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M 샘플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요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자율사용자 교육 신청하는 거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저는 캘린더가 있어요. 거기서 트레이닝 이제 일자를 확인하신 뒤에 2주 전 오전 9시에 신청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양해드리고 싶은 점은 TM이 공간도 협소하고 그 담당자가 1대1로 실습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교육을 들으러 오시면 먼저 기본 교육부터 해서 장비 시연, 이론 강의를 담당자께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TM이 생각보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조작하는데. 그래서 1대1 실습을 담당자랑 할 건데, 네, 저는 네, 될 때까지 해드립니다. 될 때까지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한테 교육받으시고 TM 잘 쓰시면 되고, 그래서 HR템은 노말템 잘 쓰시는 분 한해서 지금은 교육시켜 드리고 있어요. 여기 노말템 자유사용자가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HR템 필요하다 하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TM 2대 들어올 건데, 왼쪽에 있는 스펙트라 300 같은 경우에는 HR템 후속,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탈러스 F200 같은 경우에는 FE템 후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FE템은 참고로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템보다 레졸루션이라든지 뭐 EDS 디텍터라든지 다 좋다 보니까 나중에 또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추후에 또 저희가 홍보를 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TM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고요. FIB 담당자인 이선희 선생님께서, 네, 마지막에 할까요? 뭐요? Q&A. 아, Q&A?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지원본부에서 FIB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희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니까 FIB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FIB를 잘 팔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FIB는 포커스드 이온빔이라고 하는 장비고요. 쌤에 이온빔이 같이 달려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연구지원본부에는 총 3대 FIB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머피셔사의 퀀타 FIB랑 헬리우스 FIB 이 두 장비가 있고, 히다치사의 NX2000 장비가 있고요. 이 세 장비의 차이는 우선 일렉트론 소스가 달라요. 서머사에서는 저희가 서머 타입의 쇼트키 타입의 패드 에미션이 달려 있고, 히다치사는 콜드 에미션 일렉트론 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장비 모두 이온빔은 갈륨 이온빔을 사용하고요. 히다치의 NX2000 장비에는 저희가 갈륨으로 TEM 샘플링을 만든 다음에 갈륨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클리닝을 할 수 있는 아르곤 이온이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은 30kV까지 저희가 가속이 가능하고요. FIB 역시 30kV로 가속이 가능합니다. 이 세 장비의 사실 레졸루션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 컨타 3D FEG 같은 경우에는 ETD 디텍터만 달려 있어서요. 사실 10만 배 이상의 레졸루션을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뢰가 오거나 할 때는 헬리우스 나노랩 장비로 저희가 의뢰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장비는 TLD 디텍터라는 게 있어서 렌즈, 트로 렌즈 디텍터인데 고배율의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고, BSE 디텍터도 또 달려 있어서 저희가 백스캐터로 시그널을 받는 우리의 콘트라스트, 조성의 콘트라스트 차이를 볼 수 있는 디텍터 역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장비 중에 NX는 가운데예요. 그래서 막 레졸루션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헬리우스보다 그래도 퀀타보다는 더 높은 그런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IB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스 디텍터가 있어서 데포지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카본, 플래티늄, 텅스텐 이 세 가지 원소의 데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FIB는
X, Y 지축도 움직이고 360도 로테이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틸트도 55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측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고 헬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피에조 타입이라서 스테이지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위치에 가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장비에 샘플을 로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뢰를 지원하는 헬리오스 장비는 하이트가 5mm를 넘으면 안 돼요. 샘플 높이가.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 높다 하면 퀀타 FEG 장비로 가야 되는데 퀀타는 대신 레졸루션이 굉장히 낮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샘플을 깎아서 오던지 아니면 레졸루션이 낮은 퀀타로 장비 의뢰를 하시던지. 그래서 일반 마운팅을 하신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퀀타에서는 가능하시고요. 헬리우스랑 NX2000에서는 불가능하고 NX2000은 저희가 반도체 타입으로 넣어가지고 사실 7인치 기판을 브로큰 없이 그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대신 실리콘 웨이퍼보다 높으면 또 로딩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의 다 로딩 샘플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를 알고 의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장비 모두 다 EDS, 화학 조성을 분석할 수 있는 딕텍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퀀타 3D 장비에는 저희가 회절 패턴을 받아가지고 샘플의 오리엔테이션이나 조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EBSD 딕텍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3D 토모그래피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아비조라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비조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려면 굉장히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는 지금 고사양의 컴퓨터가 없어서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조 프로그램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FIB는 샘 컬럼도 있고 이온 컬럼도 있고 거기다가 데포지션도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가도 워낙 비싸고요. 분석료 역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단면을 볼 거다. 근데 단면 면적이 작으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면 볼 때 거의 20만 원. 비용이 발생하고요. TEM 샘플은 거의 2시간에 샘플링이 진행되기 때문에 40만 원 분석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세 장비 다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혹시나 FIB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IB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일렉트론 빔과 이온 빔 두 가지 빔을 사용하는 듀얼 빔 장비이고요. 이온 빔은 저희가 갈륨 플러스 이온을 사용을 해요. 갈륨 플러스 이온은 일렉트론보다 사이즈가 우선 2만 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무게는 13만 배 이상 무거운데요. 그래서 샘에서 내 샘플을 봤을 땐 전혀 데미지가 없지만 이온으로 이미지를 봤을 때는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에 스퍼터링을 일으켜서 아톰을 뜯어내는 원리를 이용해서 FIB 밀링을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30kV 볼트로 둘 다 가속은 가능하고 그리고 샘플의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우리가 소프트한 샘플들은 더 깊게 들어갈 거고 하드한 샘플은 얕게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IB의 주 기능은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거든요. 세 가지로. 이미지, 세컨더리 일렉트론과 세컨더리 이온을 가지고 저희가 이미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에 아까 가속된 갈륨 플러스 이온을 설페이스에 때려서 거기서 스퍼터링을 일으켜서 아톰을 뜯어내는 원리를 이용해 밀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스 노즐을 특정 가스를 저희가 넣어서 케미컬 인터랙션을 통해서 데포지션까지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FIB는 이렇게 총 3개의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미지를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제 위에 보시는 게 나는 샘플의 내부가 너무 궁금해. 그런데 어떻게 볼까요? 깨서 보기도 하고 하겠지만 러프하게 깎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샘플들은 FIB에 넣어서 갈륨이온으로 단면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포 정보나 내부의 기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TIF 파일로 이렇게
흑백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오시면 특정 패턴 모양으로 밀링이 가능해요. 데포지션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터닝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이미지는 나노 와이어가 막 엉기설기 있는 건데 거기에 저희가 전도성이 있는 PT를 전극으로 만들어서 전기 테스트 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노 와이어를 특정 영역으로 트랜스퍼 할 수도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저희가 사실 TEM 샘플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샘플들은 사실 템을 볼 수 있는 두께 아니면 사이즈의 샘플이 아닌 경우가 제일 많죠. 템은 투과할 수 있는 두께가 100나노 이하가 돼야 되는데 100나노 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사이즈를 가지는 파티클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때 나는 템을 보고 싶다 하시면 FIB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TEM 샘플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샘플 가능하시고요. 파티클 샘플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샘플이랑 뭐 페로브스카이트, 멀티레이어 샘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TEM 샘플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시추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인장칩이에요. 저희가 인장칩 위에다가 그래핀을 올려가지고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특정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 영역을 다 이온빔으로 제거를 해서 인장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오른쪽은 히팅 테스트랑 얘는 뭐 전기 뭐 테스트를 하는 칩 위에다가 저희가 TEM 샘플링을 트랜스퍼해서 샘플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화학 조성 분석을 할 수 있는 EDS가 세 장비에 다 달려 있기 때문에 화학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퀀타 FIB에만 있는 저희가 회절 패턴을 얻어서 이렇게 그레인별로 우리의 콘트라스트가 다른 이미지를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FIB로 지원을 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사이즈가 7에서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파티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표면에 코팅층이 있는데 그 코팅층 두께가 궁금한 거죠. 그럴 때 단면을 잘라서 그 코팅층의 두께를 확인하는 지원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정 패턴이 이렇게 나 있는 샘플인데요. 그 패턴 사이에 아주 얇게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브로큰을 해서 셈에서 확인을 하면 사실 수십 나노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브로큰 위치가 잘 잘리지 않으면 더 확인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FIB로 TM 샘플링을 해서 템에서 코팅된 두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차 전지 양극재 샘플인데요. FIB에서 이미지를 볼 수 있잖아요. 왼쪽 이미지는 저희가 셀에서 얻는 2차 일렉트론 빔만 포집을 해서 이미지를 얻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회색으로 보이고 자세히 보면 1차 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플러스 돼서 2차 이온빔까지 합치게 되면 저렇게 1차 입자마다의 콘트라스트를 가지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B에서는 이렇게 이온 이미지로도 많이 얻어 가시고요. 그리고 이 샘플의 1차 입자들을 구조 분석을 위해서 TEM 샘플링을 해서 TEM 분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FIB는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한 번쯤 쓰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제 의뢰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의뢰를 하고 싶으시면 UCRF 홈페이지에서 의뢰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의뢰는 저희가 헬리우스 FIB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H로 시작하는 FIB를 눌러가지고 의뢰서를 키신 다음에 우선 난 단면 분석을 할 거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단면 면적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얼만큼의 사이즈의 단면을 보실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도 단면을 자를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 큰 거를 자를 수 있는 줄 알고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맥스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15 마이크로에서 20 마이크로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수직빔이어서 사실 탑에서 바텀으로 이온빔이 나와요. 근데 뎁스가 길어지거나 하면 사실 빔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밀링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잡은 게 한 15에서 20 마이크로고요. 그래서 대부분 오는 단면 샘플 사이즈는 거의 5 마이크로에서 10 마이크로, 거의 15 마이크로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1mm짜리를 자르고 싶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샘플을 로딩할 수 있는 사이즈가 제한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맡기고 싶은데 내 샘플이 너무 높다 하시면 우선 폴리싱을 하실 수 있는 거면 폴리싱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울을 이용해서 좀 잘라 오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전자빔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도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을에서에다가 전도성이 없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코팅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을에서에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TEM 나는 샘플링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템이 저희가 4대고 내년에 또 2대가 더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템으로 분석하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서 을에서에다가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일정 짜기가 좋아요. 그리고 어떤 샘플들은 공기에 노출되면 변하는 샘플들이 있어요. 공기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싶으면 사실 FIB를 오전에 따고 오후에 템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템을 보는지 몰라서 그분이랑 일정을 제대로 조율을 안 했다면 그 샘플은 당일에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을에서에 적어주시고 한번 더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TEM 샘플링은 할 때 저희가 이온빔이 워낙 강하고 하기 때문에 서페이스를 보호하는 보호층을 올려요. 그래서 샘플에 어떤 엘리멘트가 있는지를 꼭 적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카본이나 플래티늄을 보호층으로 많이 올리기 때문에 혹시 내 샘플에 카본이나 플래티늄이 있다 하면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쓰는 그리드가 또 카파 재료이기 때문에 혹시나 카파 원소가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갈륨이 이온 소스잖아요. 내 샘플에 혹시나 갈륨이 있으면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EM 샘플은 거의 1시간 반, 하나 만드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맡길 수 있는 샘플 수는 3개까지입니다. 그리고 샘플 하나당 4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0개 이런 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에 40만 원입니다 하면 갑자기 하나로 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TEM 샘플 사이즈는 얼마예요 하시면 가로 8마이크로, 세로 5마이크로 뎁스는 템을 봐야 되니까 100나노 이하 두께로 제가 잘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뢰서가 접수되면 궁금하죠? 내 스케줄이 언제 잡힐까? 그래서 바로 전화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일을 하고 있어요. 스케줄표를 항상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런 문의는 메일로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FIB는 고진공 장비여서요. 외탄 샘플을 못 찍어요. 바이오 샘플 죄송하지만 못 찍어요. 그리고 뒷게싱이 막 계속 일어나 내 샘플에서. 그러면 진공이 안 접혀서 사실 못 찍어요. 그래서 이런 샘플들만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FIB를 준비할 때는 쌤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카본 테이프에다가 샘플을 붙여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파티클이 너무 작거나 전도성이 없는 샘플일 때는 제가 실버 페이스트 위에다가 샘플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성이 없는 샘플들은 PT나 카본 코터를 이용해서 코팅을 진행한 다음에 분석을 진행하고요. FIB는 TM 3mm 디스크랑은 조금 다른 FIB 전용 템 그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카파랑 몰리브덴이 있으니까 본인의 엘리멘트를 확인하시고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니 제가 미리 카파를 로딩을 해놨는데 갑자기 와서 제 샘플에 카파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IB가 뭐 다 되면 좋겠지만 아까 바이오 샘플 안 된다고 했고 이렇게 멀티레이어 복합재 샘플이거든요. 가운데가 다 비어 있어요. 저런 기공이 많거나 하는 샘플들은 저도 하고 싶지만 이온빔에 계속 맞다 보면 그 구멍이 점점 커지고 다 찢어지고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들은 사실 분석이 어렵고요. 그리고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들이 뭉쳐있는 샘플들 역시 그 사이사이에 빔이 맞으면서 찢어지고 데미지를 입어서 TEM 분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샘플은 사실 갈륨 샘플이에요. 갈륨이 멜팅 포인트가 29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정확하게 밀링을 할 때 몇 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높은 온도여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녹는 거죠. 녹으면서 부풀어 올라서 잘라보면 샘플이 다 소실되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륨 샘플이나 아니면 멜팅 포인트가 낮은 샘플은 분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총 3대의 FIB 장비가 있는데요. 올해 12월에 또 한 대가 더 들어와요. 이 장비의 또 차이는 일렉트론 건이나 이온은 동일하고요. 저희 요즘에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되는 샘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IGST라는 게 장착이 돼 있어서 저희가 글로우 박스에서 샘플 로딩하고 바로 샘플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아까 갈륨 이온할 때 열이 발생해서 못 보는 샘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샘플들을 위해서 크라이오 시스템을 넣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인 밀링 할 때 크라이오로 낮은 온도에서 밀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음. 그리고 FIB도 자율사용자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열었고요. 이미 교육을 많이 받고 유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CRF 홈페이지에 저희 스케줄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F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에 교육이 한 번 더 남아 있고 이때 좀 준비를 해오셨으면 좋겠는 게 샘 유저를 꼭 따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포커싱이나 이런 거를 좀 다룰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 교육 인원을 받고요. 그리고 TEM 샘플링은 아까 샘플링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TEM 유저가 있으신 분들,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 위주로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SD EBSD 보시는 분들은 제가 수시로 교육을 해드리고요. 코팅 장비 역시 수시로 교육을 해드리니까 이런 장비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문의 주시거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FIB 설명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쌤 담당자 이경민 선생님께서 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연구지원본부 기기분석실 주사전자 현미경 담당자 이경애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장비는 주사전자 현미경입니다.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상력이 0.1mm 정도라고 해요. 머리카락 두께 정도인데 이거보다 작은 거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광학 현미경이나 전자 현미경이 필요하죠.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주사 전자 현미경의 계략적인 모습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일렉트론 건에서 여러 개의 전자기 렌즈를 통과하면서 일렉트론 빔이 가늘고 이렇게 집속이 되어서 이 집속된 빔이 10편위를 주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시그널을 가지고 이미지를 보거나 혹은 조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렉트론 빔이 10편에 이렇게 주사하게 되면 10편에 주사된 집속된 일렉트론 빔이 C편에 있는 전자에 아주 약간의 정전력을 가하게 돼서 그 일렉트론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통 저희가 2차 전자라고 하고 2차 전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SM 이미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론 빔이 이제 주사가 될 때 C편에 있는 원자 핵에 의해서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데 방향이 바뀌어서 되돌아져 나가는 전자를 우리가 후방산란 전자라고 하고 원자 핵의 그 세기에 따라서 후방산란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조성에 대한 정보를 후방산란 전자 이미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속된 일렉트론 빔이 이제 집속이 되어서 시편에 가해지면 2차 전자도 발생하지만 시편에 이제 정전력을 가해서 2차 전자가 이제 나가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게 돼서 원자가 굉장히 불안정한 들뜬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바닥 상태로 가기 위해서 바깥 쉘에 있는 전자가 안쪽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때 이 에너지 차이 때문에 특성 엑스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특성 엑스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통 조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EM은 기본적으로 시편의 형상이나 사이즈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뭐 스펙트럼 분석, 라인 분석, 매핑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 스펙트럼 분석은 시편의 어떤 한 영역, 뭐 점이 될 수도 있고 네모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무정형의 위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의 스펙트럼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정량 분석을 한다는 것이고 라인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저희가 라인을 쭉 그어서 그 라인에 몇 개의 포인트를 분석할지 포인트 숫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1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뭐 100나노의 한 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포인트를 결정을 하게 되면 각각의 포인트의 스펙트럼을 얻어서 그 스펙트럼에 어떤 엘리먼트가 많고 적은지 점으로 계속 찍게 되면 라인이 되죠. 그래서 라인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엘리먼트가 더 많고 적은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핑 분석 같은 경우에는 라인의 확장이에요. 가로, 세로 내가 몇 개의 포인트를 찍을지 결정을 해주고 그 각각의 포인트의 스펙트럼을 얻어서 그 포인트에 어떤 엘리먼트가 많고 적은지 색깔로 표현하는 게 매핑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라인은 100개 정도 스펙트럼을 받았고 매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256 by 200 혹은 512 by 400 정도를 많이 찍게 되는데 256 by 뭐 200 정도는 한 5만? 그 다음에 512 by 400 정도 되면 한 10배는 훨씬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스펙트럼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한 것처럼 한 포인트에 뭐 30초 분석을 한다던가 그렇게 길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분석을 다양한 그 포인트를 짧게 분석을 해서 쌓아서 매핑 분석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인시추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지원본부에는 인시추 장비가 한 대가 있고 사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시추 쌤이 2009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인시추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쌤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고진공에서 일렉트론 빔이 직선으로 나아가게 해서 고분해능 이미지를 얻는데 인시추를 활용하게 되면 시편에 이제 어떤 리액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히팅을 준다던가 쿨링을 준다던가 그러면 리액션에 의해서 시편에서 어떤 아웃게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아웃게싱 때문에 챔버 안의 진공이 유효한 수치까지 유지되지 않고 자꾸 진공도가 나빠지기 때문에 보통 인시추 분석은 저희가 로우 베큐um 모드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 로우 베큐um 모드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론 빔의 직선성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이미지 레졸루션이 더욱더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로우 베큐um 모드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론 빔을 시편에 계속 가하면서 이미지를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시편에 만약에 전도성이 없게 되면 일렉트론 빔이 국소 부위에 계속 모이게 돼서 그 전자기 렌즈를 방해를 해서 이미지를 굉장히 불량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통 저희가 차지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지업 현상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일렉트론 빔이 시편에 계속 가해서 저쪽 부분에 마이너스 전하가 계속 쌓이게 된다. 이 챔버 안에 이 로우 베큐움을 저희가 이제 특정 뭐 용매로 이제 로우 베큐움을 만드는데 만약에 주로 물을 이용한다 하면 이제 H 플러스 이온이랑 OH 마이너스가 챔버 안을 가득 채우겠죠.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H 플러스 이온이 이 전자를 계속 먹어가지고 그 부분에 전자를 사라지게 해줘서 저희가 코팅을 하지 않더라도
차지업 현상을 줄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시추에는 다양한 인시추 스테이지들이 있는데요. 히팅 스테이지, 10편에 히팅을 가하거나 혹은 쿨링을 가하거나 아니면 메케니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장력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빙을 해서 일렉트리컬 쇼트를 준다던가 하는 다양한 다른 인시추 스테이지들이 많은데 저희 연구지원본부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히팅 스테이지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스테이지의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면 사실 랩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셔야 되고 사실 사전에 저희 연구지원본부와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지원본부에 있는 쌤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총 사실 6대가 있어요. 그중에서 한 대는 지금 불용 처리가 돼서 이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뺐고 저희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베리오스 FE쌤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도입된 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운영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오픈이 되어 있진 않고 저희가 운영 규정이 결정이 되는 대로 이제 분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모델이나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위치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미지, 특히 요 연구 장비 사양을 보실 때 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미지 레졸루션이 제일 중요한데 아마 최신에 들어온 이 베리오스 에피셈이 레졸루션은 지금 제일 좋고요. 그 전에 820이나 7000 같은 게 베리오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장 레졸루션이 좋은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 퀀타 FE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베큐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쌤 모드라고 하고 로우 베큐에서는 아무래도 레졸루션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비별로 다양한 디텍터가 달려 있고 저희가 보통 이제 요즘은 최신 이 BSE 디텍터 분석 요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퀀타 FE쌤만 BSE 디텍터가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은 베리오스의 BSE 디텍터가 이제 도입이 돼서 앞으로 필요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의뢰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도 다양하게 로딩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 확인하셔가지고 샘플을 작게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샘을 측정하실 때는 사실 시편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도성 반감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EDS 성능이 있는데 저희가 EDS를 성능 평가할 때는 레졸루션을 확인한다기보다 디텍터 사이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EDS 분석할 때 얼마나 많은 시그널을 짧게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7000이 EDS 디텍터가 70으로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퀀타셈이 아무래도 제일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10 정도로 그래서 조금 퀀타셈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시그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긴 시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내가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분석할 건지에 따라서 장비를 적절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자율사용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앞서서 그 사양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걸 딱 보고 어느 장비가 뭐가 더 좋겠다 이게 딱 감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좀 보기 쉽게 간단하게 만든 게 바로 이 표입니다.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시죠. 고분에는 이미지는 어떤 장비가 딱 좋은지 빨간 동그라미 2개가 좋고 퀀타 FE쌤은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는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EDS 분석에는 7000이랑 베리오스 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사실 하진 않았는데 보시면 건 타입이 콜드 건 타입이랑 쇼트키 건 타입이 있죠. 콜드 건 타입은 쇼트키 건 타입에 비해서 일렉트론 빔이 훨씬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똑같은 분해능이어도 훨씬 더 샤프한 느낌을 줘요. 근데 SU7000 같은 경우는 쇼트키 건에다가 일렉트론 빔의 그 커런트를 조절할 수가 없고 굉장히 큽니다. 이 장비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장비는 EDS나 EBSD 분석에 더 최적화된 장비다 보니까 일렉트론 빔 세기가 일반 쌤에 비해서 거의 10배, 한 15배 정도 크기 때문에 시편 손상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차지업도 훨씬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콜드 장비에서 일본 코팅에서 잘 봤었는데 7천에서는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고 내가 어떤 장비를 선택하는지 어떤 파라미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시편 준비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바이오 물질 분석하시는 분들은 7천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데미지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이제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이건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BSE 디텍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현황은 저희가 이제 SU820이랑 SU7000이 워낙 그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약을 본인들이 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안으로 콜드 FESM도 사실 약간 더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레졸루션은 꽤 괜찮고 그리고 시편도 데미지가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베리오스는 아직 분석료가 미정이라서 저희가 결정이 되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EM을 통해서 이제 지원한 사례인데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의 표면, 그다음에 제일 극표면 부분이랑 안쪽 표면 부분에 그 엘리먼트 조성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지랑 그다음에 조성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주로 이런 분석을 아마 제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라인 이미지랑 매핑 이미지가 다 있어가지고 중복적으로 더 넣진 않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SEM이 워낙 자율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편 준비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저희 연구본부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연구지원본부에서 다양한 기본 준비물을 많이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학생들이 쓰고 나면 꼭 그거를 다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너무 매일 아침, 저녁, 오후에 제가 지나다닐 때 맨날 봐도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경우가 많고 막 바닥에 흙 뿌려져 있어요. 제가 맨날 보이는 대로 치우고 학생들한테 주의를 많이 주더라도 그게 개선이 너무너무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는 이런 제공하는 준비물을 더 이상 제공하지는 않고 최대한 랩에서 다 미리 준비를 하고 랩에서 시편을 제작해서 내려오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잘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가면 장갑 벗어 놓고 던지고 가고 막 카본 테이프 껍데기 막 흩뿌려져 있고 이렇거든요. 제가 진짜 청소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 스터브가 이제 시편을 붙이는 그런 도구입니다. 장비에 따라서 다른 스터브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분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평평한 거를 사용할지 아니면 기둥이 있는 걸 사용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SEM 매뉴얼에 보시면 각 회사별로, 그 다음에 목적별로 카탈로그처럼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스터브가 필요하실 때는 거기에 이제 어디서 제작을 하는지 연락처도 나와 있으니까 기기 가공동에 연락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A번이 필요하다, B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기 가공동 선생님이 제작을 해 주실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없는 내가 더 특수한 스터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랑 상의를 해서 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성 카본 테이프, 양면 카본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전도성 뭐 카본 페이스트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집을 수 있는 트위저랑 그다음에 샘플링 할 혹시
분들 의사를 장례식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장례식을 하실 때요. 이제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잠깐만 일어나서 장례식에 대기하는 만남을 해야 되는 거고 1분 정도만 장례를 했다가 이사하는 최대한 빨리 가. 네네네. 아, 예. 우리 장례식을 네네. 네네. 한시에 예정된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 많이 좋겠고요. 마무리가 되고 식사 문을 닫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네. 저희 시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편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벌크 시편 같은 경우는 카본 테이프를 이용해서 스터브에 고정을 시키면 되고, 파우더 시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에 직접 붙이거나 혹은 카본 테이프에 직접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파우더 같은 경우는 붙이고 나서 제대로 붙지 않은 파우더가 스터브에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장비 안에 들어가서 장비에 일렉트론 빔이 나오는 그 폴피스 부분을 아주 오염을 심하게 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꼭 블로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우더 시편 중에 분산을 훨씬 많이 시켜야 된다 할 때는 이제 분산 그 파우더를 이제 용매에 반응성 없는 용매에 분산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같은 데 드랍시키고 거기서 다시 블로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분산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 활용하셔가지고 아주 납작하게 잘 분산하셔가지고 다시 스토브에 붙이면 이제 제가 이제 해보니까 나중에 분석 프로그램 이미지 제이 같은 거 할 때는 분산이 아주 잘 돼 있어야지 분석하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단면 준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쌤에 보통 일반적으로 표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뭐 시편, 기판 위에 어떤 물질을 이렇게 올렸거나 혹은 시편의 안쪽을 봐야 될 때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시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편이 굉장히 무를 수도 있고 하드할 수도 있고 시편 사이즈가 클 수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기판. 자를 때 뭐 다이아몬드 나이프로 살짝 그어가지고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이제 자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른 단면을 절대 손으로 아주 잠깐이라도 스치면 그 나노 사이즈의 물질들이 다 뭉개지니까 스쳐서도 안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LN2에 시편을 넣어서 부러뜨리는 방법은 제가 종이 같은 거 분석할 때 단면 보려고 할 때 저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비슷한 시편을 하실 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온 밀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편의 단면에 알곤 이온을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연마를 해서 굉장히 깨끗한 단면을 만드는 그런 장비가 되겠는데요.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요 장비 같은 보통 2차 전지 시편 관찰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 마이크로톤 같은 경우는 고분자나 바이오 물질 이거 단면 자를 때 몰딩을 해서 장비 안에 저기 샘플 노란색으로 몰딩 저 사이즈로 몰딩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나이프로 슬라이싱을 해서 만약에 아주 얇게 슬라이싱을 된 거는 템으로 그다음에 그 남아있는 시편 같은 경우는 셈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메케니컬 폴리싱 같은 경우는 시편 중에 가장 하드한 거 폴리싱 할 때 마운팅을 해서 이제 장비에 로딩을 해서 폴리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뭐 부착물에 부착을 시켜서 로딩을 폴리싱을 하셔도 됩니다. 이 뒤편으로 갈수록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폴리싱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그 연마
페이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시편이 어떤 거에 적합한지 잘 확인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온 밀링 시스템 울트라 마이크로톰은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메케니컬 폴리싱은 저희 박지연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필요하시면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지업이란 현상,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많이 발생해요. 뭐 이미지에 가로 줄무늬가 쫙쫙 간다던가, 혹은 이미지를 위에서 짜부시킨 것 같이 3D 이미지가 아니고, 보통 우리 쌤에서는 3차원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주 2차원적인 이미지를 얻는 것도 차지업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중에 제가 콘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를 아무리 조절하더라도 너무 콘트라스트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도 차지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시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통 뭐 드리프트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차지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사실 전도성이 높은 메탈을 시편위에 얇게 코팅해서 일렉트론 빔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코팅 장비가 있습니다. 아까 이선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 시편에 PT가 있으면 PT 코팅하면 안 되고 카본 있으면 카본 코팅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꼭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컨테미네이션, 이건 전자현미경 이미지 찍을 때 어디서나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스캐닝하는 그 부분, 내가 관찰한 부분이 까맣게 되는 현상인데요. 보통 시편에 하이드로카본이 있거나 혹은 내 시편이 바깥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럼 공기 중에 이런 물질들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얘들이 일렉트론 빔에 의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데포지션 되는 현상이 컨테미네이션이고, 저렇게 두껍게 컨테미네이션이 되게 되면 2차 전자는 아까 힘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자를 가지고 이미징을 하는데 2차 전자를 못 빠져나가게 하니까 이미지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학생들이 탄다고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 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사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비 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히팅을 살짝 해가지고 구워주면 저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당연히 내시편이 열 안정성이 떨어지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 클리너로 표면을 살짝 사전에 클리닝을 해주거나 아니면 하이베큐um 챔버에 시편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 중에 저희 히타치 쌤 같은 경우에는 그 템처럼 콜드 트랩이 있거든요. 시편을 넣고 관찰을 하게 되면 일렉트론 빔이 굉장히 많은 정도로 열로 변한대요. 그러면 시편이 막 뜨겁고 저런 현상도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되는데, 주변에 이제 LN2로 차갑게 해주는 탱크가 히타치 쌤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넣으면 저것도 좀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플라즈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B106호에 임정환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뭐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분석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미지 제이를 가져왔는데, 이미지 제이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 이미지 제이 치셔가지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매뉴얼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미지 제이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지 제이가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뭐 스케일 바를 넣는다든지 길이를 잰다던가 아니면 에어리어를 측정한다던가 혹은 파티클 개수,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이런 거 다 표로 만들 수도 있고 서페이스 플랫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는 저희 쌤 같은 경우는 자율사용자 요청도 어마무시하고 분석 요청도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저 혼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대답하지 못해도 제가 거의 다 실험실에 있고 이제 사무실엔 너무 잠깐 가기 때문에 이미 이메일로 바로바로 대답해 드릴 수 없다는 거 너무 죄송하고, 일단 최대한 빨리 이메일 회신해 드리려고 이미 이메일 시간을 빼놨거든요. 빼놨는데 또 누가 고장났다, 선생님 뭐가 잘 안 됩니다, 전화 오면 또 가요. 그래서 그때 이메일 볼 수가 없어요. 이메일 시간 다 빼놨는데
학생들이 또 부르면 또 그거 먼저 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들 때문에 늦어지는 거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자유사용자 교육은 아까 우리 템처럼 똑같이 연구지원본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달력에서 1년간 연간 일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달, 다음 달 이런 거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링크 따라가서 신청을 해주시고 꼭 2주 전 9시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제가 추가 인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못 해드린 친구들은 근데 만약에 나는 급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친구들은 랩내 자유사용자에게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요청하셔도 제가 해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희 연구지원본부 홈페이지 가시면 매뉴얼이 다 제가 자주 업데이트해요. 학생들이 뭐 질문하면 또 수정해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최신 버전 다운받아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분석 의뢰 할 때도 제가 분석 의뢰 할 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이 아래쪽에 장비 찾으시면 디스크립션에 분석 의뢰할 때 어떻게 시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 자세하게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분석을 해서 작성한 후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단메일로 이야기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날짜 전에 시편을 저한테 그냥 전달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시편 가지고 방문하시면 저랑 함께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일 전에 저에게 시편만 전달할 경우에는 원하는 배율, 뭐 원하는 엘리먼트 이런 거 잘 기입해 주시고 제가 혼자 분석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드릴 테니까 연락처 정보도 잘 기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데 저는 저희 학교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모든 랩에 모든 친구들이 쌤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하기 때문에 하루에 전화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근데 너무 기초적인 기초적인 질문을 대답하느라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요. 그러니까 연구지원본부 이용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뭐 선배들이나 혹은 친구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후배들한테도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사용자 교육 진짜 너무 신청 많이 하거든요. 진짜 호기심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자격증처럼 다 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자기 시편과 분석 목적에 맞는 적절한 장비로 신청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일과 시간 이후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전화하고 있거든요. 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요거 꼭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가 솔직히 삼성전자가 굉장히 우리 국내 최대 대기업이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핸드폰 고장 나면 이거 고쳐지는 데까지 시간 걸리는 거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새벽에 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거 꼭 자제해 주시고 제가 그 연락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바로 체크해 보니까 이래서 메일을 못 봅니다. 바로 체크를 하니까 그건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 UCRF 규정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저는 아마 쌤 매뉴얼에는 뒤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페널티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해 주시면 사실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다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관련 건의사항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 연구지원본부 장비 이용하셨을 때 그 논문에 사사해 주시면 어떤 형태로든 저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렇게 보답을 해준다고 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걸 해서 저희 뭐 부서의 평가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기반으로 저희 예산 딸 때 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장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예산 같은 거 딸 때도 훨씬 도움이 되고 이게 다시 다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요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